흉년이 든 해 경기도 어느 오일장 한복판에서 거적대기 같은 차림의 뚱뚱한 여종 하나가 새끼줄에 손목이 묶인 채 좌판 앞에 세워졌습니다. 키는 남자 장정을 훌쩍 넘었고 어깨는 소쟁기를 메어도 끄떡없을 것 같았으며 살집은 두루마기 자락이 터질 듯 팽팽했지요.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덩치에 밥은 얼마나 먹겠냐고, 소보다 느릴 거라고, 마루가 꺼지겠다고. 그런데 그 비웃음이 가득한 장터 한가운데 낡은 두루마기를 걸친 초라한 노인 하나가 군중을 밀어내듯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품에서 쌈지를 꺼내 엽전 꾸러미를 좌판 위에 턱 올려놓았습니다. 15냥.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대체 저 노인은 뭘 본 것입니까? 사람들이 전부 외면한 저 뚱녀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흉년의 15냥을 서슴없이 던진 것입니까?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훗날 조선 조정의 우의정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한 여인을 진흙 속 맨 바닥에서 끌어올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자리에 세울 줄은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으면서도 끝내보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양주고을 외곽에 흉년이 든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달리 비가 많았고 비가 그치면 뙤약볕이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미 반쯤 포기한 눈빛이었지요. 가을 거지를 해봤자 반 타작도 힘들 것이라는 말이 장터에서 나도는 것이 벌써 여름부터였습니다. 흉년이 깊어지자 장터도 변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보다 사람을 흥정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지요. 먹을 것이 없어 스스로 몸을 파는 이도 있었고 빚을 갚지 못해 자식을 내놓는 이도 있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을 여종으로 팔아야 나머지가 겨울을 난다는 그 씁쓸한 셈법이 이 고을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지요. 죄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장터는 파리했습니다. 돈이 없어 구경꾼만 가득한 가운데 좌판 한켠에서 굵은 목소리 하나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보시오. 밭갈기, 집 나르기, 방아찌기, 소 한 마리 몫을 거뜬히 해낼 물건이요. 장정 셋이 사흘할 일을 혼자 해낸다고. 어디 없소 사실 뿐. 포졸 출신 인력업자 봉서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일로 먹고 사는 자였습니다. 양반이라 하기엔 어수선하고 천민이라 하기엔 목소리가 너무 컸지요. 경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장터에서만큼은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봉서가 새끼줄을 잡아당기자 좌판 앞으로 끌려 나온 것은 키가 장정보다 반뼘은 더 크고 어깨는 황소처럼 딱 벌어진 젊은 처자였습니다. 살집이 두둑하고 체구가 커서 두루마기 자락이 터질 듯 팽팽했지요. 발은 발판이라 부르는 게 어울릴 만큼 크고 넓었으며 손은 삼날처럼 두껍고 넓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눈빛은 하나같이 비웃음이었습니다. 저 덩치의 밥은 얼마나 퍼먹겠나. 밥통에 나팔통이 따로 없네 그려. 저게 마루를 밟으면 기둥이 휘지 않겠어. 흉년에 저걸 사다가 못하겠어. 먹이는 데만 양식이 반 날아가지. 소가 더 낫겠다. 소는 지피라도 먹는데. 처자의 이름은 연분이었습니다. 22살이었으나 나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고 어느 장터 뒷골목에서 버려진 것을 봉서가 걷어들인 것이 전부였지요. 말이 좋아 거두었지 실상은 등짐 나르고 허드렛 일을 시키려는 것이었지만 흉년이 깊어지며 먹는 양이 감당이 안 된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연분이 이 장터에 처음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살 때도 다른 고을 장터에 세워진 적이 있었지요. 그때도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뚱뚱하다고, 먹기만 한다고, 쓸모없다고. 결국 그날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봉선은 그 이후로 그녀를 더 험하게 부려먹었지요. 그러니 이번에도 팔리지 않으면 어찌 될지는 뻔했습니다. 연분은 장터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시선을 발밑으로 내렸습니다. 굽힌 고개, 움츠린 어깨, 새끼줄이 손목을 파고들어도 찍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익힌 자세였습니다. 고개를 들면 더 많은 것이 눈에 들어오고 더 많이 보이면 더 많이 아팠으니까요. 바닥에 발이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시끄러운 흥정소리, 어딘가에서 솥이 끓는 냄새. 연분은 그 모든 것을 귀로 들으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파 가장자리에서 낡은 삿갓을 눌러 쓴 노인 하나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두루마기 색이 바랬고 집시는 다 달아 있었습니다. 허리에 찬 것은 낡은 가죽 쌈지 하나뿐이었지요.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행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절로 비켜서는 걸음이었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았지만 발이 닿는 자리마다 단단했습니다. 노인은 연분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연분의 얼굴이 아니라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끼줄에 묶여 앞으로 내밀어진 두 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습니다. 손바닥 한가운데 2개씩 박힌 단단한 굳은 살,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으며 갈라진 틈 사이사이로 흙이 검게 박혀 있었지요. 그것은 그냥 거친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무언가를 쥐어온 손이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좁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쭈그려 앉았습니다. 노인의 눈높이가 연분의 손과 같아졌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오래된 아픈, 그것은 무거운 것을 오래 쥐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쥔 자리였습니다. 도끼 자루를 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칼, 오래 꾸준히 쥐어온 부엌칼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손등, 오래전 데인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을 오래 다룬 사람의 흔적이었지요. 노인의 눈이 아주 잠깐 빛났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봉서를 보았습니다. 얼마요? 봉서가 눈을 찌르며 대답했습니다. 인심 넉넉하시면 20냥이요. 사정이 있으시면 15도 받겠습니다. 노인은 품속에서 쌈지를 꺼내 좌판에 던졌습니다. 딸그락, 엽전 꾸러미가 좌판 위에서 흘러내렸습니다. 15이요. 장터가 웅성거렸습니다. 노망이 드셨나? 흉년에 15냥이면 쌀 몇 섬인데 저 곰 같은 것을 저 돈 주고 사? 봉선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15냥을 내놓을 거라고는 어제 오늘 합쳐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예, 계약이요. 이 처자는 이 어르신 것이요. 봉서가 새끼줄을 풀었습니다. 연분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눈은 연분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쓸모를 계산하는 눈도 아니었고 동정하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그것이 낯설었습니다. 연분의 기억에서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국밥집 할머니 이후로 없었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가자꾸나. 연분은 말없이 노인의 뒤를 따랐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비웃음이 등 뒤에서 쏟아졌지만 노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분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며 걸었습니다. 노인의 집신 뒤꿈치가 보였습니다. 닳고 닳아 바닥이 거의 없는 집신이었지요. 그 집신을 따라 걷는 것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집은 고을 동쪽 외곽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고을의 번화한 곳에서 꽤 멀었고 장터에서 걸으면 반시지는 잡아야 했지요. 소슬대문도 없었고 기와지붕도 반쪽뿐이었지만 마당이 제법 넓었고 장독대가 줄지어 정갈하게 서 있었습니다. 텃밭도 있었습니다. 흉년이라 수확이 보잘것 없었지만 누군가 부지런히 손을 썼다는 것을 두둑이 정갈하게 다듬어진 흙이 보여주었지요. 노인이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안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쏘아져 나왔습니다. 치맛자락을 날리며 뜰로 내려선 것은 며느리 채소란이었습니다. 26의 나이에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말씨가 고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고운 얼굴 위에 감추려야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이 올라와 있었지요. 채소란은 연분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발끝에서 시작해서 어깨까지 그 눈길이 연분의 몸 위를 지나가는 사이 채소란의 입술 한쪽이 실룩거렸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흉년에 먹을 것도 없는데 아버님은 저 황소만 한 것을 사오셨단 말씀입니까? 저걸 먹이면 우리 집 꽃간이 석 달을 못 버팁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마루로 올라앉았습니다. 행랑채 끝방 내어 주거라. 채소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님, 내 말 들었느냐?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반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하는 무게였지요. 채소란은 이를 갈았습니다. 안채로 몸을 돌리며 연분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고 보자는 것이었지요. 연분은 고개를 숙인 채 노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누가 되지 않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며 입술 끝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걸렸다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채소란이 상을 들고 왔습니다. 노인 앞에 밥과 반찬을 차리면서 눈은 노인의 표정을 살폈지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인이 한 말씀만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거라. 오늘 쓰신 15냥은 원래 겨우내 식구들 양식으로 두었던 것 아니었사옵니까? 그 돈이 없으면 이번 겨울을 어찌 버틸지 걱정이 되어서 채소란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걱정 뒤에 감추어진 것은 따로 있었지요. 노인이 밥을 한술 뜨며 말했습니다. 내 알아서 할 일이다. 채소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종이 먹는 양도 문제가 되겠사옵니다. 하루 2끼만 먹어도 작은 솥 한 솥이 날아갈 텐데 아버님도 이 집안 살림이 얼마나 빠듯한지 아시잖습니까? 소란아. 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채소란이 입을 닫았습니다. 내 집에 들인 식구는 굶기지 않는다. 그것이 이 집안의 법도다. 다시 입에 올리지 마라. 채소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안채로 들어가며 치맛자락이 마루바닥을 쓸었습니다. 스스르르. 그 소리가 유독 차가웠지요. 안채 방문이 닫히자 채소란은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반듯한 눈매, 고운 피부, 흠 하나 없는 손, 한양 규수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는 말을 친정 어머니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 뚱녀가 왜 자꾸 걸리는 것입니까?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가슴속 어딘가가 불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 여종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저 여종이 이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것만큼은 뼛속까지 느껴졌지요. 채소라는 거울을 엎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직접 쫓아내면 아버님과 부딪힌다. 그러면 싸움이 된다. 그러나 스스로 나가게 만들면 다르다. 몸이 버티지 못하게 하면 된다. 아니면 이 집에 더 있을 수 없게 만들면 된다. 방법은 반드시 있다. 그 결심이 선 순간 채소란의 눈빛이 고요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채소란의 방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분아, 뒤란 장작을 다 패어놓아라. 장정셋이 사흘할 양이다. 어두워지기 전에 맞춰라. 장작 패는 소리가 뒤란에서 들렸습니다. 도끼 한 번에 통나무가 쩍 갈라지는 소리. 채소라는 창문 너머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분이 힘들다는 소리를 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달랐습니다. 연분의 도끼는 쉬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리듬을 타며 내려쳤습니다. 해가 지기 2시간 전에 장작이 다 쌓였습니다. 채소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연분아, 장독대 20개 전부 뒤집어 닦아라. 내일 아침까지. 그러나 달이 뜰 무렵 20개의 장독이 마당에 반들반들하게 줄을 섰습니다. 연분아, 우물이 탁하다. 퍼내고 물 받아놓아라. 이것은 장정 2명이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분은 새벽에 시작해 오전이 끝날 무렵 마쳤습니다. 채소라는 그것을 보고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만 더 차가워졌지요. 아직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연분은 텃밭 두둑 사이를 손으로 고르고 있었습니다. 흉년이라 씨앗조차 귀한 판이었지만 텃밭 귀퉁이에 쑥이 제법 자라 있었지요. 연분은 쑥을 뽑지 않고 손으로 줄기를 더듬었습니다. 어린 것과 질긴 것을 가려내는 손길이었습니다. 뿌리째 뽑지 않고 윗부분만 잘라냈지요. 내년 봄에도 다시 날 수 있게. 말린 쑥 향기가 손에 배었습니다. 쓴 듯 달콤한 그 향. 연분은 그 향기를 맡으며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오래전 국밥집 할머니가 뒷곁에서 쑥을 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식물도 마음이 있다고. 억지로 뽑으면 다시 안 난다고. 음식도 마찬가지여서 재료를 억지로 쓰면 맛이 나지 않는다고. 재료가 스스로 맛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요리라고 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노인이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지요. 연분의 손이 쑥 줄기를 따라 내려가다 멈추었습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들어 연분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연분이 흙이 묻은 손을 치마에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손 내밀어 보아라. 연분은 주저하다 2손을 내밀었습니다. 더럽다는 말을 들을까봐 잠깐 머뭇거렸지요. 노인은 그 손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의 위치, 손가락 마디의 방향, 손바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오래된 아픈, 엄지와 검지 사이의 칼 자국. 칼을 오래 잡았구나. 예. 장터 국밥집에서 일했사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연분의 눈을 보았습니다. 국밥집에서 뭘 하였느냐? 처음엔 물 깃고 그릇 닦았습니다. 나중엔 할머니가 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무엇라 하더냐? 연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손에서 온기가 나는 사람의 음식은 먹는 이의 속을 데운다고 하였습니다. 노인이 손을 놓았습니다. 먼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옳은 말을 하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텃밭 속 묶음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고 싶으냐? 연분이 눈을 들었습니다. 예. 짧고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나 눈으로 익혀두거라. 언제든 부엌에 들어갈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연분은 그 말의 뜻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해졌지요. 그날 이후 연분은 부엌 창가에 가끔 서곤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깥에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솥이 끓는 소리, 칼이 도마 위를 달리는 소리, 기름이 달군 냄비에 닿는 소리, 그 소리들이 연분에게는 어떤 말보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곳간에서 말린 표고버섯 한 줌을 꺼내 조용히 연분의 방 앞에 놓았습니다. 쪽지 하나와 함께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간직하거라. 연분은 그것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버섯 특유의 말린 향이 손바닥에 배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향이 가슴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한편 채소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 여종의 방 앞에 무언가를 놓고 오는 것을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고되게 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열흘 전에 깨달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채소라는 그날 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닷새 후 해가 채 뜨기 전이었습니다. 채소란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쌀이 없어졌다.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흉년의 쌀 한 대박은 사흘 목숨이었지요. 채소란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연분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종이 훔쳐간 것이다. 어젯밤 내가 직접 보았다. 연분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잠이 덜 깬 하인들이 연분을 에워쌌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미 범인을 보는 눈이었지요. 채소란이 바짝 다가섰습니다. 말해라. 어디 감추었느냐? 연분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채소란은 그 침묵을 버텼습니다. 말을 못하는 게냐, 하기 싫은 게냐? 연분은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채소란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싸울 여지조차 주지 않는 침묵이었으니까요. 뻔뻔스러운 것, 매를 쳐라. 하인 하나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잠깐, 노인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러나 그 느린 걸음이 마당을 가로질러 오자 몽둥이를 든 하인이 저절로 손을 내렸습니다. 노인이 채소란을 보았습니다. 곡간을 다시 확인하거라. 이미 다시 한 글자였습니다. 채소란이 이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곡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막, 마당의 하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분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했습니다. 연분의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누웠지요. 한참 뒤 채소란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쌀 대박은 부대 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쓰러진 부대에 가려져 있던 것이었지요. 착각이었소.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연분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채소라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오늘은 실패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한 명도 연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터에서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도 세상은 그냥 돌아갑니다. 밥을 먹어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해가 지면 자야 합니다. 연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이 비어 있었습니다.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텃밭에 쑥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마 아래 빨랫줄이 흔들렸습니다. 연분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손이 치맛자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장터에서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날 때 연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들면 아프고 입을 열면 더 아팠으니까요. 억울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꺼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만이 마루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연분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고개를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채소라는 쪽지 한 장을 썼습니다. 봉서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물건을 되사겠소. 값은 조금 더 드리리다. 심부름꾼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걸 장터봉서 영감에게 전해라. 아무도 모르게. 아이가 달려나갔습니다. 채소라는 창문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분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텃밭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종이 이 집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시아버지가 저 여종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서 영감이 이미 손을 떼었다고 하였사옵니다. 다시는 관계할 수 없다고요. 채소란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미 손을 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접 쫓아낼 수도 없고 팔아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여종이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것. 그러나 장작을 패고 장독대를 닫고 우물을 퍼내는 저 몸이 지쳐 쓰러지는 일은 없었지요. 채소라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졌습니다. 등불이 기름을 다 먹어 어두워졌지만 채소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여종을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더 불안했습니다. 싸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맞받아칠 수도 없는 상대였지요.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는 사람과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채소란이 처음으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분은 행랑채 끝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냉기가 감도는 방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지요. 연분은 품속에서 표고버섯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인이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냥 버텨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떠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연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옷가지 2벌, 집신 1켤레, 표고버섯 주머니를 품에 넣으려는 순간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연분이 손을 멈췄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짐 싸지 마라. 연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봉서는 오지 않는다. 내가 이미 손을 써두었다. 바람이 문틈을 밀었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렸습니다. 아직 갈 때가 아니다. 연분아. 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연분은 잠시 그 말을 가슴속에 두었습니다. 장터에서 처음 이 집으로 올 때 노인의 집신 뒤꿈치를 따라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달고 달아 바닥이 거의 없는 집신이었지요. 그 집신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지만 그냥 따라가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비웃음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채소란이 쌀 대빵 누명을 씌울 때도 그랬습니다. 버텨야 하는지 떠나야 하는지 몰라도 일단 버티는 쪽이 맞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그것을 확인해 주었지요. 아직 갈 때가 아니다.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화려한 위로도 아니었고 긴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연분에게는 그 무엇보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연분은 보따리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옷가지를 다시 개어 구석에 놓았습니다. 집신을 문 옆에 가지런히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목이 메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노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분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표고버섯 주머니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만 떨렸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열흘 후였습니다. 노인이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우의정 이 대감이 닷새 후 묵어가신다. 채소란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의정. 조선 팔도 어디서나 허리가 굽혀지는 이름이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이후로 시아버지에게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말을 해도 짧게 잘렸고 음식을 올려도 반응이 없었으며 집안 살림을 아무리 꾸려도 노인은 그것을 당연한 듯 받아넘겼습니다. 그 무심함이 채소란에게는 무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의정의 상차림 하나로 그것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채소란은 요리를 몰랐습니다. 이틀을 고심했습니다. 첫날 부엌에 혼자 들어가 보았습니다. 솥을 만져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찬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황태를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저녁 아무도 없는 부엌이었습니다. 채소란이 연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음식을 준비해라. 상은 내가 직접 들고 들어간다. 이 일은 아무도 몰라야 한다. 연분이 채소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소란이 눈을 피했습니다. 눈을 피하면서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공은 반드시 내가 가져야 한다. 음식은 저 여종이 만들어도 상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나다. 우의정은 나를 볼 것이다. 만약 세면 말 끝을 잇지 않았습니다. 연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채소란이 빠르게 나갔습니다. 부엌 문을 나서며 손이 식었습니다. 저 여종이 나보다 잘할까? 그 생각이 발걸음을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채소란은 그 생각을 쫓아냈습니다. 그 이틀 후였습니다. 채소란이 부엌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연분이 혼자 황태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채소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저 여종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저렇게 꼼꼼히 하는 건지 볼수록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건 공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저 여종이 진짜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두렵다는 말을 자신에게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채소란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의정 방문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채소란이 연분을 불렀습니다. 계산은 전날 밤부터 해두었습니다. 고을 아래 장은 왕복 반나절이었습니다. 지금 보내면 오전 내내 자리를 비울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면 오후, 그때쯤이면 상 준비가 마무리되고 연분의 손은 필요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연분이 사흘 동안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지막 손질만 남은 상태. 그것만 내가 하면 된다. 채소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을 아래 장에 다녀와라. 소금 1대, 참기름 1병. 좋은 걸로 구해오너라. 연분이 고개를 끄덕이고 대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채소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으로 됐다. 연분이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분아.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채소란이 굳었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노인이 마루 끝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소금과 참기름은 어젯밤에 이미 부탁해 두었다. 연분아, 부엌에 가거라. 노인의 눈이 채소란에게 한번 머물렀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도. 채소란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소금이 떨어진 것은. 연분아. 노인이 채소란을 보지 않고 다시 말했습니다. 부엌에 가거라. 연분이 고개를 숙이며 부엌으로 걸었습니다. 채소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 패가 막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을 들고 들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을지조차 지금 이 순간 자신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도포, 간 눌러 쓴 50 중반의 남자, 수행원 셋, 우의정 이 대감이었습니다.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볼이 꺼지고 눈 아래가 거무스름했습니다. 며칠째 위장이 상해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했다는 것이 수행원들의 낯빛에서 읽혔습니다. 먼 길에 지쳤소. 저녁이나 들겠소. 채소란이 상을 들고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분칠한 얼굴, 비녀를 꽂은 머리, 우의정이 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손이 멈췄습니다. 한 번 더, 눈이 좁아졌습니다. 며칠째 닫혀있던 위장이 조용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국에 말아 그릇을 비웠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우의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음식을 만든 자가 누구요? 채소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만들었사옵니다. 우의정이 채소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표고를 왜 마지막에 넣었소? 채소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의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리 와보시오. 채소란이 다가갔습니다. 손을 보여주시오. 채소란의 숨이 멎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손을 보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았지요.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가락이 길었습니다. 손등이 휘었습니다. 봉숭아물이 곱게 든 손톱, 기름 한 방울 튀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우의정이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길었습니다. 그 침묵이. 채소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우의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손으로는 오늘 저 국물을 낼 수 없소. 마루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수행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마당 끝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채소란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인이 정성은 손에 남는 법이요. 우의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황태를 볶은 손이 있소. 수없이 볶고 식히고 다시 낸 손이요. 나무를 오래 주무른 손이 있소. 물에 3번 담그고 다시 짜고 그것을 반복한 손이요. 칼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 쥐어온 손이 있소. 그 손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소. 채소란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우의정이 채소란의 손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이 손은 오늘 부엌에 들어간 손이 아니오. 채소란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우의정이 수행원을 돌아보았습니다. 진짜 만든 자를 데려오너라. 하인들이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연분이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흑빛 얼굴, 땀이 번들거리는 이마, 투박한 집신, 장터에서 팔려온 여종 그대로였습니다. 사랑채 마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 위에서 채소란이 연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소란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여종이 이 집에 오던 날부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소인이 죽을 죄를. 고개를 들어라. 연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의정이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연분 앞에 멈추었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연분이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인 손바닥, 손톱 밑에 짙게 박힌 나물물, 엄지와 검지 사이에 오래된 칼 자국, 손등에 오래전 대인 흔적. 우의정이 그 손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이 고요했습니다. 수행원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우의정은 연분의 손을 보면서 이 손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를 읽었습니다. 칼을 오래 쥔 자리, 뜨거운 것에 수도 없이 닿은 흔적, 물에 오래 담갔다 말린 피부, 굳은 살이 박인 위치, 방향, 두께.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지요. 이 손이요.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분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터에서 새끼줄에 묶여 서 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덩치의 밥은 얼마나 먹겠냐고, 쓸모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조선 조정의 우의정이 이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손이요. 그 세 글자가 연분의 가슴속 어딘가에 꽂혔습니다. 꽂히는 순간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장터에서 새끼줄이 손목을 파고들 때도 이 손이었습니다. 채소란이 쌀 도둑이라고 손가락질할 때도 이 손이었습니다. 봉서가 못 판다며 내칠 때도, 허드렛 일을 시킬 때도 이 손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준 적 없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갔고 연분은 다시 장터 한복판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연분은 시선을 더 아래로 내렸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마당 흙 위에 아무도 모르게 표고를 마지막에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연분이 대답했습니다. 처음 넣으면 향이 국물에 다 녹아버립니다. 마지막에 잠깐 넣어야 향이 살고 국물이 맑습니다. 우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소란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의정이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먹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만 보고도. 채소라는 그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쑥나물 쓴맛은 어찌 뺐느냐. 찬물에 3번 헹구고 손으로 꼭 짜서 하룻밤 그늘에 두었습니다. 서두르면 씁니다. 황태를 먼저 볶은 것은 왜냐? 볶으면 구수한 단맛이 올라옵니다. 그냥 끓이면 그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의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행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연분이 잠깐 멈췄습니다. 장터 국밥집 할머니이옵니다. 어릴 때부터 그 곁에서 배웠습니다. 그 할머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돌아가셨사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의정이 다시 연분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채소란을 보았습니다. 채소란은 마루 기둥 옆에 반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우의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정의 중신을 상대로 거짓을 고하였소. 채소란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 알았지요. 연분이 부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종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서 이 짧은 물음 몇 마디에 자신이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채소란의 손이 마루에 짚어졌습니다. 온몸이 구부러졌습니다. 이마가 마루 위에 닿았습니다. 소인이 잘못하였사옵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당 안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채소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부터 두려웠던 사람, 자신의 말을 한 번도 그냥 넘기지 않던 사람, 그 노인이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노인은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당 반대쪽 담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그 외면이 어떤 매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떤 질책보다 더 오래 남을 벌이었지요. 채소란이 무너졌습니다. 우의정의 목소리가 조용하게 떨어졌습니다. 저 여인은 내일 아침 관아에 인계하라. 포승이 채소란의 손목에 감겼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끌려가면서 채소란의 치맛자락이 흙바닥을 쓸었습니다. 스스르르. 그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끊겼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처마 아래 말린 쑥 묶음이 살랑거렸습니다. 그 향기가 마당에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연분이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국밥집 할머니 뒷견 냄새와 같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손에서 온기가 나는 사람의 음식은 먹는 이의 속을 데운다고. 오늘 우의정의 국물 한 모금이 그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우의정이 연분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이 여종이 한양에 가면 한양 안의 공기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음식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집안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의정은 알았습니다. 몇십 년을 관직에서 사람을 보아온 눈이었으니까요. 우의정이 연분을 보았습니다. 한양에 가겠느냐? 연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국물 같은 것은 없었소? 그대의 손이 필요하오. 품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 집안 부엌의 수장이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자리요.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낡은 노비 문서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찢었습니다.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얀 조각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연분은 그 조각들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연분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가거라, 연분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넓은 부엌에서 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이 내 손이 갈 자리다. 연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보아주지 않으셨다면 목이 또 막혔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다. 이미 내 손에 있던 것을 알아본 것뿐이다. 연분이 다시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오래, 조용히.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연분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2벌, 집신 한 켤레, 그리고 품속에 작은 주머니 하나, 표고버섯 주머니였습니다.
노인이 처음 건네준 것이었지요. 행차가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행원들이 가마 앞에 섰습니다. 연분이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이 마당을 처음 들어섰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채소란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생각났습니다. 장작 패는 소리, 장독대 닦는 소리, 우물 푸는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처음 건네준 표고버섯 주머니, 아직 때가 아니다. 하지만 간직하거라 했던 그 말.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일찍 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이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연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의 눈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분은 그 눈빛을 오래 담았습니다. 노인이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연분이 돌아섰습니다. 가마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며 연분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굳은 살 가득한 손, 칼 자국 남은 손, 대인 자국이 옅게 남은 손등, 이 손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가마문이 닫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 노인 혼자 남았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가마가 사라졌습니다. 소리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마루로 돌아갔습니다. 앉았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연분이 오기 전에도 이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조용함과 지금의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장작 패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우물 두레박 소리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칼이 도마를 달리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이 마당을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노인은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담배 쌈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평소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연기가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마당에는 찢긴 종이 조각들이 담장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노비 문서였습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조각들이 담장 모퉁이에서 살랑거리다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연분이 닦아 반들반들해진 것들이었습니다. 텃밭에는 쑥이 잘려 있었습니다. 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내년 봄에도 나올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것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종이가 처음 왔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봉서가 끌고 온 처자, 새끼줄에 묶인 손목, 고개를 들지 못하던 아이, 그리고 그 손,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손에 담긴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15냥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손이 썩는 것이 아까웠지요.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담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 아이가 이 집에 왔기 때문에 이 집이 빛났습니다. 그 아이가 이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빛났던 것과 조용해진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노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노인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연분이 가마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 울렸습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다. 이미 내 손에 있던 것을 알아본 것뿐이다. 연분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서로 닿았습니다. 이 손이 있는 한 가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한양의 우의정댁에서 연분은 부엌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귀한 재료보다 정직한 손을 믿었지요. 병자가 기력을 되찾고
노인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손이 닿은 음식은 약이 된다고. 한 세월 후 낡은 삿갓을 쓴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염분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 장터에서 마주쳤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업신여기지 않는 눈, 그냥 보는 눈. 염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염분이 소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황태국 한 그릇, 투명한 국물, 그리고 말린 표고 몇 조각. 노인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역시 그것뿐이었습니다. 염분은 빈 그릇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며 처음으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담긴 밥 한 그릇입니다. 그 시작은 15냥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에 이미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